안녕하세요. 주간전문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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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9월이 이제 통화정책이 다 걸리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했고, 사실은 22가 이제 얼마 전에 했고, 이제 FOMC를 또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22하고 이제 FOMC에 지나간 그 회의와 이번에 올 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전망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회의 직후의 시장 반응은 뭐 좀 있었어요? 일단은 22회의가 월 초에 있었는데요. 네. 네, 월 초에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흔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워낙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가지고 전혀 없었죠. 이번 9월 22가 뭔가 혹시 터트리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싹 없었었고요. 네. 다만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향후 테이퍼, 즉 지금 월 600억 유로 정도의 자산 매입하는 것들을 향후 조절을 할 건데 네. 그게 가을쯤이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한 10월경, 10월 26일에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로 다시 한번 시선이 모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이 통화정책이 조금 이연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가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가고 있다. 무반응이 아니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통화정책의 이제 정상화 과정 자체가 뭐 10월에 시작을 하겠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뭐 자산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살 게 없어 다 못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살 수 있는 채권 다 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도를 줄여나간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현재로서는 없을 텐데 언제쯤 가면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왜 22가 테이퍼링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이제 당초 전망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이 YOY로는 2.2%,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6%면 거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부합되는 수준, 오히려 그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미 연준처럼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월간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에 이제 사들일 만한 국채 물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주요국, 유로존 주요국 위주의 국채를 일정한 비율로 이제 사줘야 되는데 이제 워낙 독일 국채 분트가 좀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번 회의 때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는 이번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로드맵이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에 좀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사실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도비시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의 어떤 총 유동성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훼손될 만한 우려가 좀 사라졌다. 왜냐하면 6월 말에 실질적으로 좀 그 22 컨퍼런스에서는 사실상 테이퍼링을 좀 급진적으로 가져갈 것 같은 시그널이 있었고, 그렇겠잖아요. 예,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죠. 유로존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유로화도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5% 넘게 절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22가 좀 이제 준비는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월에는 아마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초부터는 뭐 줄여 나갈 텐데 사실상 이제 이전처럼 뭐 월간 100억 유로씩 이렇게 줄이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난 6월 달인가에 그렇게 다들 받아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종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 한 200억 유로 줄여서 이제 400억 유로, 3분기 때 가서 이제 다시 또 200억 유로를 줄이고 이제 내년 말에 가서야 이제 완전히 테이퍼링을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은 글쎄요 이제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금리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많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ECB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유로화가 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절상이 되는 것은 현재 지난 6월 이후에 유럽이 지난 분기 때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좋은 신호고 테이퍼링을 하고 이제 양적 완화로 매입하는 거를 줄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유로화가 절상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동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데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테이퍼링을 줄이는 거를 안 줄이거나 그냥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리고 이제 또 금리는 이제 아까 뭐 좀 이따가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라기 총재가 임기가 끝나는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안 올릴 거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러면 테이퍼링 줄이고 금리도 올리고 아까 얘기한 금융정책을 정상화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이 있고 특히 그 유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Harmonized Consumption Price Index라는 걸 쓰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어떤 나라들은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또 아니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늦추고 그렇게 예측을 시장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하우스는 언제쯤까지 그 테이퍼링을 늘린다고 보고 있어요? 테이퍼링을 지속한다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속이 아니죠. 테이퍼링이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까지로 보고 있나요? 일단은 뭐 시장 예상보다는 점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은 못할 거고 그 금리 인상을 못하는 시기까지 최대한 자산 매입 규모를 천천히 줄여가는 그런 시나리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 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굉장히 늘어지네 당초 네. 예상보다. 지금 결론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강세 때문에 네. 모든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그 ECB 회의 전에 잭슨 홀에서도 이런 얘기를 못했었고요. 이번 회의에서도 못했었고 이제 계속 좀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발언은 우리가 경제와 물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환율이 정책 목표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양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유로화 때문에 우리의 지금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성장률은 뭐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를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지금 물가 레벨이 어느 레벨로 한 거죠? 지금 1.4% 정도까지 1.4?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초에부터 계속해서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네. 특히나 이번에 내린 거는 환율이 유로화가 세지면서 이제 환율이 세지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의 하락 압력으로 가겠죠. 그리고 네. 수출에는 원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에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대 요인,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 뭐 달러화가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테이퍼링 우리가 그 자산 매입을 시작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와 동일화된다 패러티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되돌림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더 강해지긴 어렵더라도 지금 1.2달러 정도 레벨까지 온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ECB에서는 과격하게 좀 긴축 스탠스로 돌아서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좀 지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5라고 2.2로 올렸다고요? 김동영 군? 지난 9월 달에 ECB가 올해 성장을 2017년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기존에는 1.9% 성장 전망이었었습니다. 그 잠깐 지표 좀 잠깐만 좀 짚어보고요. 그 내년엔 1.5. 물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물가는 내년도 물가를 내년도하고 내후년을 좀 낮췄는데요. 네, 올해는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1.5%. 올해. 네. 지금 8월 달에 HICP 아까 말씀드린 게 1.5%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는 1.8% 성장률. 예. 2019년도는 1.7%. 즉 이게 조금씩 낮추는 거가 이제 그 아무래도 유로화의 강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장률이 지금은 올라가 보이지만은 이게 그다음에 그 지금 북부하고 남부의 차이는 어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지금 그 고용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그리스는 뭐 빼고요. 아직도 실업률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물론 슬라이딩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로존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용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네. 유로존이라는 게 지역 그 국가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무시하고 통화 정책이 정상화로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북부하고 남부 간의 격차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실업률로는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를 보면은 이탈리아가 지금 지난번에 2017년도에 1.4%가 성장하는데 이거는 2010년 이후에 최강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려 그러면 지속성이 가지려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으로 조금 이어지거나 임금 상승이 발생을 해줘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소비도 생기고 수요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걱정거리가 좀 있지 않겠나. 그것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고 북부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여전히 좋고요. 독일은 지금 실업률 어느 정도나 되죠? 독일은 지금 실업률 자체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뭐죠? 굉장히 낮다.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제 그 독일 실업률은 지금 한 5에서 6% 사이로 보여지고요. 많이 내려왔네요. 예, 스페인이 20%를 상회하다가 지금 10% 후반 레벨까지 왔고 네. 이탈리아는 10% 중반에서 10% 초반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유로존 평균이나 독일에 대비해서는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북유럽과 남유럽의 격차 때문에 끌려갔는데 22가 그 격차는 절대 안 줄어들거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예. 22가 그 격차가 있다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금리 정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금리 인상 못한다?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 ECB에서도 금리를 정상화시키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제일 그 금리를 결정할 때 그 중요한 요소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즉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 비슷하게 됐을 때 그때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떨어지고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현재 별로 현재 성장률이 있지만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은 임금 상승을 뭔가 좀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될 위험성이 있으면은 그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이론은 소위 말해서 약간 수정해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심스라는 네. 그 경제학자가 최근에 쓴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거는 사람들이 현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플러스 돼 있는 국채 이 양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매입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인플레가 확 발생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더 이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돈을 많이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 뭐 많이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돈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옛날 80년대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 케이스가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금리가 분명히 올라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그 앞으로 정부가 금리가 올라간 것만큼 옛날에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비싸잖아요.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채를 사는 것이 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유리하구나 해서 국채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이가 국채로 바뀌게 되니까는 돈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데피시트 정부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또 늘어날 것 같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국채를 포기하고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그 돈을 더 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나중에 국채를 투자했다가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돈을 더 원하게 되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거꾸로 이게 인플레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금리의 제로 바운드라고 그러죠. 금리 자체가 이제 제로에 가까이게 되면은 금리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대신 재정 확대 정책을 써가지고 하는데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재정이 조금 재정 확대가 늘어남으로써 재정 적자가 늘어남으로써 국가 재정이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국채를 사기보다는 돈을 더 갖고 싶어 하게 되면은 결국 돈이 경제 안에 많이 있게 되니까 인플레가 유발되는. 근데 이것이 유발되지 않아 버리면은 글쎄, 근데 그게 그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ECB나 이런 데서도 지금 글로벌리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요. 그 물가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률 GDP 갭만을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힘이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들 간에. 그리고 주요 경제학들 간에 그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 상태로 놔두면 물가는 안 따라오고 경제는 버블로 간다 그러니 GDP 갭을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자 하는 논의들이 지금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현재 상태의 물가가 내년 된다고 따라올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물가 상승이 아니면 버블이 발생 안 하죠. 근데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해서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이 가격이 쫙 올라 버리면은 그것이 인플레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버블도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는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판매하고 생산을 유도해내기 위한 이 인플레 유도 작전이지 인플레이션이 한 20% 30%로 확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자산 버블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뭔가 하면 선제적으로 인플레가 확 발생하게 되면 70년대 같이 소위 말해서 경제는 침체 상태인데 물가는 확 상승하는 이런 나쁜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미리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논리인데 그 논리가 지금 자꾸 깨지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유로화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지금 1.2달러에서 약간의 보합인데요. 네.
저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기 이전 수준이 평균이 1.6에서 7 왔다 갔다 네. 했었는데 그 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롱텀을 놓고 봤을 때 3, 4? 예.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무지하게 강해진다. 글쎄요, 이게 무지하게라는 이전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에 물론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1.67에서 1.3 정도 내려가서 한참 있다가 1.2대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내려갔죠. 거의 1대1까지 예.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온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레벨 움직임. 그런데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희는 연말까지는 속도 조절할 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지금 소문이지 않습니까? 뭐 예상과 유사한 소문 뭐 이런 걸로 본다면 현실화 된다면은 오히려 다시 조금 그 유로화 강세 동력이 약해지면서 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좀 상쇄된 지금보다는 약보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는 스탠스로 하우스 이게 두 하우스가 네. 다르네. 그럼 이 하우스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느 쪽 손들어 줄 거예요? 저도 이제 유로화가 사실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이제 YTD로 한 14% 절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국가가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5% 이상의 절하나 절상이 벌어진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6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기반형한 레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내외 금리차 스프레드를 좀 생각을 하면 미 연준은 어쨌든 테이퍼링을 종료시키고 3번의 금리 인상을 가져갔고 네. 지금 올해 연말에 할지 뭐 내년 1분기 말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유로존은 금리 정상화를 밟아나가기 이전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화나 이제 상대적인 유로화의 가치를 봤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달러화가 지금 약해진 요인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뭐 경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유로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완화됐기 때문에 네.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려면 결국엔 미국보다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게 나타나야지 지금 이 레벨이 유지되거나 올라갈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는 사실상 뭐 경기단보다는 사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네. 뭐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좀 경기만 봐가지고 달러가 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그 펀더멘탈 상에서의 어떤 유로화의 가치를 본다면 좀 네.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좀 약보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10월 달에는 재료 노출 때문에 오히려 또 한 번은 좀 지금은 사실 유로화의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높게 쌓여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청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 넘어가서 영란은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란은행이 곧 지금 회의가 있잖아요. 영란은행이 고민이 많죠. 실업률이 75년 이후 최저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좋고 물가도 부스팅이 좀 있었고. 근데 카니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보고요. 네. 왜냐하면 브렉시트라는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영란은행이 뭔가를 움직이기에는 올해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영국이 가장 딜레마가 지금 현재 웨이지가 올라가질 않고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그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영국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성장률도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웨이지 그로스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좀 따라줘야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이제 수요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2분기에 여기 시장 컨센에 되게 상이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BOE에서. 그만큼 이제 긴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 해온 부분이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렉시트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파운드와의 절하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환에 의해서 급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층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확신을 한다면은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로 갈 수 있는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다시금 그 찬성과 반대의
그 숫자가 다시금 또 정상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BOE를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보면은 영국은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1975년 이래로 최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달에 영국은 상당히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가면 2.6%까지 지금 영국이 나왔는데 이거를 계절적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품목 때문에 발생하는 즉 뭔가니 2016년도에 소위 말해서 그 수입품 가격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이 현재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특히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걱정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옷값입니다. 옷값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그 특히 수입품 근데 여기 실질 웨이지는 별로 오르질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실업률을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실업률에 왔는데 영국이 근데 금리를 그냥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든 주요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고민인 거죠. 예,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이제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으로 한 3.1% 정도 성장했다라고 가정하면 추정이 되면 올해는 한 3.5%. 근데 내용을 더 뜯어보면은 이게 선진국과 신흥국이 사실 그간에는 상당히 엇갈리면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약간 동반 회복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기에는 지금 워낙 그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이제 뭐 여러분 다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지만은 이건 어느 정도 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파운드화 환율이 1.20에서 이제 지금 이제 1.3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과연 이제 내년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물가 하나만 놓고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기에는 뭐 2년간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이라든가 또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영내의 어떤 교육 관계에서의 또 불이익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국도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했지만은 그렇게 금리를 올려야 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좀 급등이 좀 다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FOMC로 넘어가 보죠. 그 신한연구원이 한번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짚어줄래요? 네, 지난주에 연중 최저치인 2.0% 레벨을 근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어제 찍진 않았죠. 네. 그랬다가 어제 종가가 2.19 정도까지 좀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올랐죠. 많이 반등했네요. 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북한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외신을 장식을 했고요. 또한 뭐 그 허리케인이라고 뭐 거기 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생각보다 허리케인의 위력이 뭐 피해가 심하지 않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올랐다가 또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잠복은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되돌림이 나오는 동시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3월 달부터 얘기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드디어 하반기에는 뭔가 시동을 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 다우랑 나스닥도 또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미국채 금리는 제가 8월 말 9월 초에만 기간을 다녔어도 간혹 이제 딱 질문하시는 게 2%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이거였는데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채권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되돌리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화에 대한 확신은 저는 아직 없다고 판단합니다. 추세 확신은 없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완만하게 하락세로 나갈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를 그 하방 테스트를 다시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하단은 좀 다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태풍 하비와 어마의 영향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좀 약간 묻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물론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만 주요 깊게 봤던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어쨌든 이제 12월 달까지 3개월 상향 조정되면서 연장을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왔었는데 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국채 금리를 더 밑으로 내릴 만한 요인이 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 원안대로는 안 가겠습니다만 좀 통과까지에는 뭐 그러니까 트럼프 케어랑은 좀 다르게 좀 무산되지 않고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어쨌든 FOMC 회의에서 이제 자산 축소를 계획을 발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국채 매입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은 지금 이제 태풍 하비 어마의 영향이 어느 정도 9월 달 지표에 영향을 줬는가를 봐야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수요가 이연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금 그 국채 금리를 더 밑으로 내릴 만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하락 압력이라든가 경기 하강 압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굳이 추세를 결정하자면 지금은 아래쪽보다는 좀 완만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와 그 관련된 건 아무래도 단기가 그럴 것 같고 지금 10년물이나 장기는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적으로 일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드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10년 장기 채권을 나라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그만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그 변동이 있어서 2.19%로 이제 나오는데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 정부에서 그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당연히 금리는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쿠폰 금리는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값이 올라니까 일드가 자꾸 떨어져서 결국은 미래에도 금리가 별로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소비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게 막상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10년물 가지고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힘들고 왜냐 10년은 아주 먼 미래니까 그렇죠. 단지 그 지금 현재 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자산 축소는 거의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완결 짓고 단지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저거랑 관련될 거라고 봐요. 세금. 아까 트럼프에 대한 정책 얘기 중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가 정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뭔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은 국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가 되니까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을 깎아줘서 그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하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그거를 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누리는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로렌스 서머즈라는 분이 이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집값, 교육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미국이 굉장히 그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도 보면 뭐 사교육 비용이라고 뭐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부담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복리 지출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데피시트는 소위 말해서 정부 재정 적자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을 하거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부의 웰스 이펙트로 이게 자산 효과로 소비를 늘릴 것이냐. 근데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세금 깎아줘도 소비를 굳이 더 늘릴 그것이 많지 않고 느린다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소나타를 2대 살 게 아니라
뭐 외제차를 벤츠를 더 사겠죠.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디맨드를 지속시키는데 그렇게 그 수요를 지속시키는데 별로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세금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지출을 늘리든가. 이 두 가지 중인데 그 두 가지 방향 중에서도 나는 트럼프는 지금 세금 깎아주는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게 될 경우에 제 생각에는 거꾸로 옐렌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금리를 올려버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시점에 옐런이 더 이상 FRB 의장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그래서 아닐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자, 이번 주에 자산 축소 결정은 뭐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자산 축소에 대한 게 좀 속도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6월달에 발표했던, 또한 7월달 설명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네. 그런 시장과의 소통하는 로드맵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그럼 더 빨라지거나 이럴 거는 없다. 그렇죠. 그냥 기존에 워낙 트라이얼 에어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발표했던 로드맵대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베이스 네. 시나리오가. 네.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자산 축소를 당장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할지, 아니면 유례 없이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지금 그럴 발표를 가능성도 해놓고 있죠.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시장 반응은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12월 봅니다. 달부터 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다. 우리 최 팀장님. 예. 지금 현재 자산 축소의 로드맵은 예. 뭐 억지로 이거를 축소해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를 중단하는 이제 재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네. 그런 정도 속도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시점이 이제 뭐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거냐, 아니면 9월에 발표해서 10월부터 시작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월간 100억 달러씩 줄이고 3개월에 한 번씩 규모를 100억씩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연준이 지금 채권 만기를 재투자하는 물량 자체가 네. 월간 500억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에 이 모든 물량을 다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산 축소, 그러니까 채권 만기 재투자를 중단했을 경우에 금리 상승 효과가 얼마큼 있을 거냐, 네. 상당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준이 이 채권 만기를 그대로 재투자했을 경우에 1년간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25pp에서 35pp 정도의 안정 효과를 보였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네. 그대로 역산하면 지금 맥시멈으로 줄일 수 있는 게 500억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간으로 완전히 줄여나가는 거는 2019년부터 가능하겠죠. 근데 그전에는 100억, 200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이는 거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25pp 이상 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정도의 속도라면 뭐 시장이 이미 6월, 더 나아가서는 지난 3월부터 사실은 이러한 자산 축소 계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충격 자체는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예. 거다. 자, 신원영관. 네. 이제 거기서부터 차례대로 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짧게 답변을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금리 인상 언제예요? 12월입니다. 미국 네. 12월에 금리 인상한다. 네. 오, 제일 센 애들까지 얘네 들어본 중에.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에도 하죠. 몇 번? 일단 저희 3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번. 네. 그럼 올 12월에 하고 내년에 3번. 네. 올 12월에 한다는 얘기는 올해도 3번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그죠? 네. 일단은 물론 채권 시장에서는 네. 안 한다고 보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미국 경제는 가장 주요 선진국 중에서 네. 앞서 나가고 있고, 네. 뭐 어찌 했든 간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 정상화 스텝은 점진적으로나마 밟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망 자체는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3번 정도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네. 그래서 올해 1.5 내년 2.25%까지의 인상 스탠스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게 여태까지 내가 들은 중에 제일 세게. 네, 보고 일단 뭐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뷰를 저희 하우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시장 금리는 또 별개죠. 네. 최 팀장님 그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원래 당초 예상은 12월 금리 인상을 봤었는데요. 네. 지금은 내년 3월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미루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은 그럼 몇 회요? 내년에는 저희는 2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당히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들 가더라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런 정도 이렇게 보던데. 그 송 교수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고. 네. 그 하나금융투자 그 하우스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우스 뷰가? 저희도 뭐 시장 추세 비슷하고요. 네. 내년 상반기 3월보다는 6월 가능성 크다고 보고요.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간 2번. 올해는 없고. 올해는 힘들고. 이게 다수 의견은 저게 지금 현재 소수 의견이야. 네. 그죠? 자 우리 송 교수님 굉장히 짧게 안 올릴 거다. 올해 네, 내년에? 안 올릴 거다. 내년에도 저는 2번까지도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우리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2007년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건데 정상이 낮아졌다.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정상이 그것이 낮아졌다. 그렇게 하는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노동 생산성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 덕분에 계속 그 로봇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웨이지 인컴,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디맨드가 이거 창출되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계속 지속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너무 낮아서 소위 말해서 금융자산이라 이런데 버블로 막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텍스를 깎아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몇 번이요? 한 번? 한 번도 안 한다? 저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한 한다? 번이나 한 번도 안 한다. 더 세네. 네. 이 아주 이 비둘기의 전도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전도사라기보다는 이거 왜냐면 그 재정 확대 정책은 이제 그것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감세도 것 같은데 하고 재정 확대도 하고 다 한다는 거니까. 뭐 금리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감세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미국을 굉장히 위험한 실험에 놓이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감세를 지금 할 것처럼 본인은 세게 그렇게 나오고 하죠. 있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옐렌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근데 내년에는 옐렌이 없대. 내년 3월까지라니까. 아니 이사로는 있어요. 체어맨을 그만두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에 옐렌이 그걸 결정할 능력은 이제 자기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을 아니요. 그 드리는 영향은 거고. 미치죠. 왜냐하면 그 안에 FOMC 이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할 때 그 이제 그 발표하는 그 보면은 사람 누구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의견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물론 반영돼요. 있죠. 팽팽하게 맞설 때 마지막에 체어맨이 딱 이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하는데. 합시다 해가지고 좀 캐스팅 보트를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자 옐런님 어차피 내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의장은 못하는데 임기는 자 이제 남아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는 음모론. 네. 제일 재밌는 게 음모론이에요 항상 그죠? 옐런 의장이 이방카하고 7월달에 몰래 밥을 먹었다며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밝혀진 게 최근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데 네.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트럼프의 옐런에 대한 평가가 네. 상이해졌습니다. 네. 그 시점과 묘하게 일치하는 네. 상황이고 네. 트럼프가 사업가로서의 기질은 매우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인간적이고 좀 사교적인 부분은 딸을 이용하는 듯한. 그렇죠.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또 딸은 그래도 트럼프보다 조금 더 이미지가 일반 대중이 바라보기엔 조금 좋으니까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옐런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사적으로 한번 해서 그동안의 오해를 조금 불식시켰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내년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음. 근데 저는 아직 그만큼 그 예지력이 없어서 더 예전에 이상 지금 정보력이라고 그럽니다. 네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상까지는 제가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방카와 옐런 의장의 식사 자리는요. 그러니까 도청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아무리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나도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음모론을 얘기하면 아마 6월이었나요? 그때 뭐 잭슨홀 미팅이었는지 아니면 의회 연설인지 둘 중에 하나에서 옐런의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딱 그때 바뀌었어요. 요거보다 하나 전일 거예요. 바로 전에 그 의회 연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거기에서 금리 그 이전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다가 확 비둘기로 돌았어요. 그렇죠. 7월부터 드라기와 옐런이 매에서 비둘기로 변신하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었거든요. 전화점이 7월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드레스를 한 게 그 6월 말인가 내 기억엔 그래요. 그러면서 7월부터 비둘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사한 거랑 이게 다 묘하게 오비락이라 어떻게 최 팀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음모론 쪽은 별로 안 세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제 음모론에 이제 크게 그 염두하고 싶진 않고 아마 그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바뀌었던 거는 네. 4월 달에 사실상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동통신료라든가 약값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네. 보였는데 이게 6월 지나고 나서도 사실상 이러한 물가의 반등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잭슨홀 연설에서의 옐런 연준 의장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실 트럼프는 지금 금융 규제 완화 쪽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 연준이 이런 금융 규제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갖고 왔다는 걸 엄청나게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서로의 어떤 저금리를 선호하는 거에서는 트럼프와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좀 어떤 금융 규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건 서로 거리가 있죠. 예. 근데 나는 어쨌든 그때 6월 달에 의회 연설인가 그 나온 내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상원 청문회 첫 번째 상원 청문회인가요? 하여튼 첫 번째 딱 들은 일감이 옐런이 연임을 노리는구나. 딱 그 생각했어요. 이것도 언제 얘기했어요. 저기서 언젠가 얘기했어요.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해서 돌려보면 나와요. 옛날 거 돌려보면 나와요. 근데 내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 매파로 가다가 왜 갑자기 비둘기로 돌지? 그러면서 연임을 한번 해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제가 원래 좀 음모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음모론을. 모르죠. 뭐 내년 3월 가봐야지 알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옐런 후임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누구누구가 얘기 나오고 있죠? 후임으로. 게리 콘이 가장 뭐 조금 부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게리 콘이 가라앉잖아. 네, 또 요즘에는 또 한 8월 이후부터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확 가라앉았고 네. 그 위에는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조금 그런데 뭐 혹시 다른 분이 더들리 있으신가요? 뉴욕 연은 총재도 하마평에 올랐었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 뭐 나이라든가 건강상에 그래서 2019년까지의 그냥 임기를 마치고 네. 뭐 물러서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펼쳤기 때문에 네. 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없나? 그럼 옐런 연임 가능성도 있겠네.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이방카?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 나오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잠깐 그런 얘기 한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좀
잘 익숙하지 않았던 이름이 한번 언급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게리 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예. 지금 저는 그 음모론은 별로 이제 옐렌의 성격상 학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자리 자체에 연연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로서 임기는 보장돼 있고 단지 체어맨으로서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단지 아까 우리 최 팀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4월달에 물가가 약간 하락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고 물가는 여전히 안 올라가고, 특히 이제 저 베이지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더니 그게 지난 7월, 8월 달간에 미국 전체에 대해서 연방은행들이 자기 담당 구역별로 쭉 경제 활동이 어떤지를 이렇게 조사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여기서 내렸는가 하면은 경제 활동 자체는 modest에서 moderate. 그러니까 modest는 그냥 그저 그런 뭐 이런 거에서 moderate니까 약간 평균에 가깝지만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조만한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언임플로이먼트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소위 말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게 여야지만 뭐 나중에 금리도 정상화하고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둘기파로 변신을 한 이유가 결국은 나는 어떤 자기가 자리를 하기보다는 연임 때문이 아니라 경기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걸로 가지고 옐렌이 얘기하거나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거의 그대로 실제로 금리도 움직이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네. 아니 이게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중국 경제가 부채 때문에 갑자기 폭락할 거다는 얘기 지금 쑥 들어갔어요. 16년 이후에. 오히려 지금은 세계 경제의 충격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지금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 팀장님 예상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딱 하게 되면 굉장한 충격이 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